안녕하세요. 니르 연구소의 이한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잠재적 위험 체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어, 지난주에 추가 금리 인상에 좀 안 좋은 악재가 나왔어요. CPI가 이제 원래는 이제 축소가 될 거다. 8.5를 찍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 이상은 안 넘어갈 거라고 했는데 8.6을 찍어버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 빅 메이저가 원유 가격을 올리고 천연가스 올리는 그런 행태들이 결국에는 이걸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상 조절이 안 되죠. 그 원유 가격 올라가는데 생산량을 적어주면은 결국에는 그 올라가는 폭에 대해서는 대응을 안 합니다. 결국에는 정부의 정책이 나와야만 대응이 되는 거고요. 비축유 풀면서 잠시 막았지만 결국에는 수요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원유 가격이 중국 봉쇄를 해제하면서 올라갔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양적 긴축이 이제 6월에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월물 초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상태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구간이고요. 이 바닥 구간을 지지하는지를 이게 이번 주 목요일까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월요일 날 이렇게 하고 지지를 나와서 잠시 나왔다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냥 시나리오로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FOMC 전후에 살짝 내려왔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이 저점이기를 바라고 있어요, 저는. 지금이 저점이기를 바라고 있는데 밑으로 깨지는 약간 고통스럽겠지만 그 고통을 견뎌야만 결국에는 5월, 6월, 7월, 8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간에서 이렇게 지금이 저점이고 7월 달에 이제 28일 날 그 이슈가 있죠. 그때도 똑같이 한번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 모양을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삼산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실질적으로 7월 이전에는 이제 조금 이제 6월에 그러니까 안 좋은 금리 인상을 조금 적게 하고 양적 긴축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 상황인데 경기는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만 기준으로 해도 천조가 시장에 있습니다. 은행 통장에 꽂혀 있어요. 이 천조가 과연 이제 투자가 되냐 안 되냐의 싸움일 거고 그 투자가 이익으로서 전환된다는 소식이 나와야만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저는 진짜 진정한 위험은 계속 지속적으로 보지만 건축이나 건설 쪽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 거죠. 결국에는 한계 기업들이 근근히 생활을 할 수 있게끔만 정부가 지원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리스크 그러니까 올해는 이걸로 넘어가고 다음 해나 한 몇 년이 1, 2년 정도는 더 버텼다가 그 시그널이 오면서 급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이 나오려면 한참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여기 있는 7번 리세션이 나와야 리세션 이후에 이 경기 부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세션도 아니죠, 지금 상황은. 고점 찍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긴 조정의 기간 안에 박스권 안에 이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박스권 구간 안에 놓여져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제일 위험한 거고 금요일 날 CPI도 그냥 저도 이게 8.5 이하로 나올 줄 알았는데 8.6이 나오는 이 상황을 보면서 CPI에 그리고 그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급락이 나오는 것들도 사실상 금리 인상 강하게 하지 마세요. 양적 기축 세게 하지 마세요라는 시장의 큰 손들의 바람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의 영향으로 지금 가상화폐가 금요일 날 6월 10일 날 급락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짧게만 보여드리고 갈게요. 가상화폐가 지금 이렇거든요. 지금 6월 10일 날 기준으로 일본 기준으로 보시면 6월 10일 날이 여기죠. 여기에서 바닥을 다졌지만 바닥 깨고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찍고 올라오는 게 그나마 다행인데 이스라엘과 사우디 시장이 열리면서 찍고 지금 꼬리를 달고 있죠. 그게 긍정적이지만 이게 계속 지속 돌파가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느 시점이냐면 비트코인은 작년 저점. 그다음에 이더리움도 조금 눌려볼까요? 작년 저점을 깼죠. 깨고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리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거의 작년 저점에 거의 이걸 깨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 구간은 지킬 거라고 봤는데 그거를 지난주 어제 그다음에 오늘에 이어서 계속 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만 월요일 날 미국 선물이 조금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행인 거는 테슬라가 기업 분할, 그러니까 주식 분할을 하기 때문에 그거의 훈풍으로 조금은
밑에 있는 저지선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급락 파동들 같은 경우가 여기서 발생하는지가 정말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가상화폐 시장의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따로 주간 시황의 제일 뒤편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와중에 북한이 북핵 실험을 하면서 도발이 세게 지면 이게 주식 시장에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반도체는 호황이지만 지수 조정의 영향으로 계속 새롭게 갱신 하락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요. 신흥국, 신용위원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리스크에 따라서 신흥국들이 힘들어지는 거를 그냥 나오고 있어요. 싱가포르 외에도 몰디브 그런 작은 회사들, 작은 나라들, 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작은 시총을 국부를 가진 나라들도 있지만 국가 예산을 가진 나라들도 있지만 그 나라들이 부도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이거에 채권국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 일본인데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실물 자산을 자기 걸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기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나라가 간접적으로 점령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내리는 건데 원유와 천연가스 금수 조치가 해결돼야 되는데 유엔에서 이제 그 멘트가 나왔어요. 너네 정전해야 된다. 그냥 이제 이 전쟁 그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금 오케이가 떨어진 것 같아요. 아, 이 정도 했으면 됐어. 그럼 우크라이나만 단련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전쟁을 못하게 하는 우리나라가 6.25 전쟁 터졌을 때 그만한 것처럼 동일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자재 가격 위험은 원유와 천연가스가 요동치고 있는데 원유는 120불, 천연가스는 9,000불 여기가 지금 피크선입니다. 저는 요거보다 지금 이제는 3%에서 5%는 더 상승할 수 있지만 추가 상승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유 맥스는 130불, 135불까지 보게요. 천연가스는 960, 만불까지는 안 갈 거고요. 그래서 요 선상이 맥스인 것 같으니까 저는 선물 투자는 반대예요. 이것들은 너무 티카치가 높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고 ETF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ETF로 그다음에 ETN으로 그냥 매도로 장기간 보유하시면서 이익 실현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파생상품 교육을 받으셔야 대응이 가능하고요. 밀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심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 가을까지는 확인을 하고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안 일어날 것 같을 때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만 나온다고 하면 이 세 가지는 결국에는 떨어질 거고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떨어질 거고 전체적인 추가 금리 인상의 이슈들에서도 조금은 완화적인 영향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7번에는 중국 봉쇄가 있었는데 봉쇄는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이거와 관련된 정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스태그플레이션과 리세션 오른 것 같고요. 리세션의 확률은 증대되지만 올해는 아닌 것 같고요. 올해는 경제 성장률이 리세션이라는 건 말 뭐냐면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리세션이고요.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운데 스태그플레이션에 해당되는 스태그에 해당되는 게 리세션이에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태고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부의 가치는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이 리세션 우려를 강조시키면서 금리 인상을 막는 그런 플레이다. 그래서 다음 주 월하까지 이제 월요일날 반등이 제대로 안 나온다면 결국에는 주가는 조금 힘든 시간 그 시간을 거치는 거고요. 금요일날 매수 금지를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매수 금지가 화요일까지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마 월요일 날은 금요일 날 떨어진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저는 2450, 2450이나 2500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서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미국 선물이 반등이 나와준다면 그나마 지난번 저점 2550까지 복구를 할 수 있지만 2500 언저리에서 다시 지지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인데요. 미 연준 결과는 여기 0.5bp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이거 못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횟수는 중간에 한번 쉬어가는 게 이제 필요할 정도의 급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급등이 나오기 힘들다는 거죠. 이게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고 반대 매매까지 그다음에 못 찾는 사람들이 손절치고 나가는 것까지 하고 조금은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올해 매 인상이라고 했고 이 정도의 돈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금리가 이제 높아진 거고, 시장에서는 3.5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국채금리, 실질금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6월물이 되면은 1.5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7월물까지 해서 2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올리고, 아니면은 7월물에 2.25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쉬어갈 거고요. 여기까지 상승하면은 2.5까지, 7월까지, 8월까지 해서 열어놓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금리가 높아지면은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실적이 나오고 이자율도 갚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가 하강으로 내려가 버리면 결국에는 이 금리가 한계 기업을 많이 양산하고 부도가 나오고 기업을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기업들은 현금성 자산을 많이 확보해서 부도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산 가치 그런 거 대응하셔야 되고 원달러 환율의 변화에서도 충분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금리 인상은 22년 5에서 6회 2%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양적 긴축 시작은 6월 이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저는 투자 적기를 2024년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저는 침체, 이게 리세션입니다. 리세션. 리세션이 이제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좀 있다가 더 리세션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처럼 경제 성장이 떨어지는 시기가 나올 거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경기 부양 직전 이 중간에 텀 사이가 한 2개월에서 길면 6개월이 될 겁니다. 이 텀 사이에 저는 이거를 정점을 예측할 수 없다고 언제나 보기 때문에 시장에서 마이너스 40,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이나 50%가 터졌을 때 이게 진정한 리세션이 나오고 그 시점에는 있는 돈 없는 돈 그러니까 최대한 대출은 모르겠고요. 있는 자산 중에서 여유 자금으로 최대한 투자를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지금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와 지수인데요. 이제 이게 반땅 이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런 게 아쉽고요. 그래도 비트코인이 강건하게 버티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하락을 막아내고는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시점에 이거를 접고 난 다음에도 이제 계속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는 소폭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서 조금은 올라와서 요 선까지도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나마 괜찮은 거거든요. 여기 더 안 내려가고. 이거는 시장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같이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가상화폐는 주말 동안에는 선제적 지표로서 추가 하락을 만들어내는 지표지만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개장을 해서 실질적인 주가가 그렇게 급락이 안 일어나고 오히려 반등이 조금 나와준다면 실질적으로는 중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다음에 유럽 이 시장들이 급락,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의 급락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잘 전환을 시키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AMD 이렇게 주가가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그다음에 인텔 있는데 인텔은 지난 그 고점에서 찍은 게 아니라 중간이기 때문에 이거랑 좀 다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3.6%나 빠졌기 때문에 전저점을 다시 확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방에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도 전저점에 가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뚫느냐 아니면 올라가느냐의 싸움이에요. 길어요. 근데 이게 지금 3거래일을 뺐어요. 이 반도체 지수 기준으로 위에 고점 대비했을 땐 여기서부터 이제 삼산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삼산이거든요. 역삼산을 만든 건데 이걸 만들어서 내려오는 건데 여기서 이 삼거리를 뺀 거는 그러니까 여기 고점에서 그냥 쭉 빠진 거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조금 더 가까운 거고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이 삼거리이고 그러면 파란색이 나올 수 있지만 양봉을 살짝 만들었다가 다시 추가적으로 내릴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올라올 때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시기적으로는 여기까지가 가능한 게 여기가 결국에 뭐가 되겠어요? 다음에 FOMC가 되는 겁니다. 네. 그때 금리 인하를 0.5밖에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안도의 한숨을 내고 강건하게 안 할 거라고 멘트를 할 거예요. 강건하게 하더라도. 예. 왜냐하면 올려야 내릴 게 있어요.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FOMC에서 0.75% 의견은 나왔다고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0.5로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해서 중립금리라는 모호한 말로 상승을 시킬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멘트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한번 속았잖아요. 올랐다가 지난번에 올랐다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얘기하면 조금 올랐다가 그냥 유지하다가 아마 선물 옵션 만기일에 정리가 끝나는 대로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바닥 테스트를 계속해서 깨지냐 안 깨지냐를 보기 위해서고요. 다음 주 만약에 바닥이 깨진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 저점이죠. 저점이 깨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한번 지우고 볼게요. 여기 저점이죠.
여기죠. 여기 있는 저점. 여기 있는 빨간색 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점이기 때문에 이걸 테스트를 해서 여기를 이겨내야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아집니다. 그거가 아마 월요일까지 계속 쭉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일 긍정적인 거는 중국의 양적 완화 정책과 테슬라, 그다음에 애플들이 어느 정도 반영 반응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급락이죠. 급락이 발생을 했고요.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완전한 급락이죠. S&P, 그다음에 다우존스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덜 빠졌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지수들은 다시 저점을 바닥 테스트를 가는 거구나. 저는 이게 바닥 테스트가 계속 지지가 돼야만 이게 고점 찍고 지금 여기가 돼야만 실적에 따른 성장인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연말 기준으로 또 11월 오잖아요. 그럼 11월과 4일의 텀에 좀 올라가다가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 쭉 떨어지는 그런 모양의 시나리오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러시아 전쟁만 아니었어도 되는데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를 계속 주목하는 거고요. 지난 이틀 동안에 빠진 이 부분 때문에 다행히 이제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잘 막아주고는 있지만 내일 미국 선물이 빠지면서 같이 빠질 수 있다는 건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 도발인데요. 북한 핵실험 임박한데 신속 강력. 핵실험하고 그냥 끝나면 관계 없습니다. 판도라 상승이라고 했는데 위험하고요. 중로가 참제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낫습니다. 그러면 핵실험에서 그냥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빠지죠. 여기 있는 거 보면 빠지죠. 빠지는데 이렇게 찍고 올라가는 구간이면 관계없고 지금은 핵실험을 해갖고 주가가 이미 빠졌기 때문에 더 빠지는 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조금은 올랐을 때 최소한 지난주 옵션 만기 정도는 됐을 때 핵실험을 해서 주가를 떨궈버려야 이게 핵실험의 위력이구나라는 걸 대중이 알게 되는 거죠. 지금은 빠진 상태에서 해봤자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한 도발 이슈는 아마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시는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신흥국 신흥위험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보셨고요. 신유품값 급등이죠. 이것 때문에 스리랑카 디폴트 폭동이 일어납니다. 특히 개도국들은 교육 수준이 그렇게 높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를 사재기하는 경향도 있고 물건을 비축이 많이 안 돼서 재고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도국 디폴트에서 중국은 뒤에서 온다. 이 뉴스가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조금 빌려줬는데 금리가 높아집니다. 디폴트가 나면 뭐예요? 물건 뺏기죠. 그 사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아시아라고 하는 스리랑카, 그 다음에 이스탄, 파키스탄, 몰디브까지 이제 뭐 한 개 국가들이죠. 한 개 국가에 가까운 나라들도 힘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 정도 후퇴한다는 거, 성장을 제대로 못한다는 건데 실제로 러시아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높고 중국 같은 경우도 봉쇄 정책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행히 이게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지수가 높아지고 있고 이걸 두 개의 전선이죠. 경제적인 전선도 러시아 이슈를 먼저 해결해야만 중국을 손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신흥위험이 이제 아직은 큰 영향을 안 미치지만 잠재적으로 이게 붉어지면은 더 커질 수 있고요. 지금 최근에는 EU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유럽의 골칫덩어리라고 하는 피그스, 포르투갈, 이탈리, 그리스, 스페인 이 국가들이 이제 버틸 수 있느냐 그 게임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2008년도 생각했으면 그때 2012년도에 힘든 나라가 어디였냐면 유럽이었어요. 유럽이 피그스랑 연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2008년도 위기가 2020년이었고요. 지금 2022년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위험도 진정한 금리 인상 초기에는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1, 2년 정도 있다가 이 나라들의 디폴트가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경기 침체 한 번, 지금 사이클은 한 번 올랐다가 저는 이걸 원했는데 이게 깨져버렸어요. 러시아 전쟁 덕분에. 그래서 요렇게 될 겁니다. 요렇게 박스권인데 그러다가 내려오는 이 구간이 이제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저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에서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지금 마이너스 23이거든요. 23이니까 요 구간에서 박스 마이너스 30과 마이너스 20에서 박스를 고르다가 40 찍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구간 이후에는 결국에는 또 이거를 고점을 갱신하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 신흥위험에서 우리나라가 48로 상승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스와프가 체결이 필요합니다. 중국하고 스와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터키랑 이걸 보시면은 상당히 높아졌죠. 터키가.
우리가 그나마 500을 유지해야 된다고 했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79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바로 직격을 맞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콜롬비아, 브라질도 봤을 때는 다 위험해지고 있고요. 베트남이 오히려 안전하고 멕시코 위험하고 인도네시아. 중국의 대책이지하는 나라들은 그나마 CDS가 덜 올랐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환율 정책을 반대 방향으로 금리 인상을 못하는 나라들은 급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지난주 자료입니다.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홍콩이 35, 여기 34. 중국은 이제 봉쇄 정책의 영향이 크게 작용을 했구나라고 보시면 되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여기까지 미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일본은 19.5죠. 19.5인데 일본이 오히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같이 못 올랐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네덜란드 괜찮고 이것도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수출입이 잘 되는 나라들은 괜찮지만 독일처럼 보시면은 독일 여기 볼게요. 많이 올랐죠. 금리 인상이 바로 직격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고요. 그냥 동일한 거고 터키 위험해졌고 그 다음에 브라질. 터키도 저번에 한 10%, 5에서 10% 정도 수익내고 지금 빠져나갔는데 조금 더 시장을 보고 터키 ETF나 러시아는 하기 싫어요. 지금 디폴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터키나 혹은 다른 나라들, 인도네시아나 뭐 그런 나라들, 유럽의 일부들 국가의 ETF도 투자가 나쁘지 않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동일한 거예요. 우리나라 주가가 오르면 지수 조정이 안 일어나야 되고 한국의 코스피를 투자를 해야 주가가 변동폭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많이 지웠습니다. 러시아 여권 발급해서 이제 국경선을 끊고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리고 영토 진격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휴전으로 넘어갈 시그널입니다. 언제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아마 하반 다 만들어 놓고 갈 것 같아요. 젤렌스키 승리는 우리 것이라고 했고 유엔은 즉시 종전. 유엔에서 압박이 들어간다는 거죠. 종전해라는 거죠. 이제 굳이 전쟁하지 마라라는 거에 가까운 거고 둘 다 승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젤렌스키는 방어했다라는 거고 러시아는 자기가 원하는 땅을 확보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추정 피해자 수는 이제 계속 늘어난 상태입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거를 추가적인 확산이 안 일어나면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정전협정이 이제 나올 거고 요거 이슈로 급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슈잖아요. 이슈로 급등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려올 겁니다. 이때를 빌미로 여러분들의 종목이 조금 특히 대형주가 오른다면 지수 조정이니까 삼성전자나 그런 게 올라서 익절이 가능한 구간에 오시면 충분히 익절하시면서 대응하셔도 좋습니다. 전쟁 지속은 6개월인데 지금 6개월 이내 안에 끝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6개월이었으니까 2월이니까 8월이잖아요. 8월 전에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고요. 근데 후속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유 변동성, 저작가스 변동성 확대가 되고 있지만 정전이 되고 난 다음에 6개월 이후에 이 가격의 급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죠. 원유가 빠지면 인플레이션 잡혀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메인 테마인 거예요.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에 그다음에 생필품 물가의 상승의 핵심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이 되고 그리고 러시아에산 오일과 천연가스가 글로벌에 공급이 돼야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타격은 선반영 거의 끝났고요. 지금은 지수 조정에 따라서 흘러가는 모양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 위험입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채우려고 했는데 못 찾았고요. 그냥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식료품이랑 그다음에 오일이랑 에너지죠. 지금 천연가스는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추세는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타고 있고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어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꼭지 같아요. 여기가 꼭지였고 여기서 추가 상승이 힘들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600, 9,900까지는 가능하지만 이제는 그러니까 ETF 기준으로도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학점보다는 천연가스의 가대 공급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회 공급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회 공급이란 거는 인도랑 중국이 싸게 파는 거죠. 이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눈 감아주는 거죠. 사실상. 그런 부분이 넘어가는 거고 그러면 얘가 깨지면 이 추세가 깨져버리면 되는 거고 그 경계선이 8,000불입니다. 8,000불을 못 지키고 깨져버리면 그냥 깨지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다시 깨졌을 때 나오는 게 6,500까지 한번 열어서 보시고 여기 지지받으면 다시 올라가서 세 번째 선을 만들고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친환경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얘도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천연가스와 오일의 주 생산은 에너지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랑 문제랑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것들도 내려올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원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 저점, 고점, 여기 있는 130불까지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때는 크리티컬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가 정점, 25불이 정점이 되지 않을까. 여기는 못 가고 여기 선에서 나오지 않나. 그러면 결국에는 중동에서 전쟁이 혹시라도 한 번 더 발명하면 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동일합니다. 이 선을 딱 그어보면은 이 선을 그었을 때 이제 거의 이제 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115불 밑으로 내려오면은 100불대 초반까지 110불이나 100불대 초반까지도 또 한 번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맥 선물입니다. 소맥 선물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도 뭐 못 잡았지만 결국에는 내려왔고요. 그 내려온 구간이고 다행히 이제 이 구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밀가루 가격을 어느 정도 잡게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옵니다. 가격은 이제 적응을 하는 것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 세 개를 봤을 때 CPI가 8.6이란 게 고점으로 보는 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고점이기 때문에 리세션에 대한 우려보다는 금리 인상을 적게 하세요. 금리 인상 천천히 하세요의 이슈로 가져간다. 그래야만 자산가들이 투자하기 훨씬 편하고 그럼 자산가들이 시나리오 싸서 그대로 시장을 한번 눌렀구나. 그래서 그 충격이 여기에 있는 거고 이 충격만 잘 이용하시면은 올해도 10% 수익이 달성하실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투자를 제대로 한다면. 근데 반대로 더 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20%보다는 그냥 안전하게 5% 정도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돼요. 0에서 5% 정도만. 왜냐면 이것만 버티시면 내년에 좀 더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한 3, 4월까지 그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스태그플레이션 리세션입니다.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자료인데요. 한국 그러니까 금융 속보를 제공하는 데서 이제 이 자료가 나온 거고요. 긴축 충격이 제일 큰 거 맞아요.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이거는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스태그가 있거든요. 이게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데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이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영향력 당연히 증대되고 있고 리세션 경기 침체되면 이게 이제 안 좋게 생각하지만 경기 침체로 주가는 박살나지만 그때가 진정한 기회예요. 지금도 현금 보유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그러면 이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금이 계속 유입되고 현금을 계속 가지신 분들은 이 리세션이 정말 큰 기회입니다. 그래서 신용 미술만 충분히 안 쓰시면은 여러분들이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회까지 버티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 기회가 오기 전에 올인이 나는 게 신용 미술을 끌어다 쓰실 때 가능한 거거든요. 이것도 선물 투자를 너무 가감하게 하시면은 이제 레버리지 비중을 강하게 안 하고 그냥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 비중으로 하신다면 손절 처리하시면서 충분히 이 리세션 이후의 급등을 통해서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자재, 자산가격 급락, 전쟁 악화,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이거는 해결될 요인이고요. 이게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4번이 해결되면서 5번으로 갑니다. 지금은 시장이 안 좋은 거 맞아요. 근데 지금은 해결 방안이나 해결되는 걸 믿고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좋은 뉴스가 뭐냐면 현대모비스 주가와 현대차 주가가 왜 들썩이는지 아십니까? 자동차 반도체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결국. 악재는 투자의 기회지 절대 시장에서 벗어날 시점이 아니란 겁니다. 악재일 때 여러분들이 비중만 20개, 10개에서 20개의 비중으로 투자하신다면 더 악재를 편안하게 대응하실 수 있고 한 종목에 강하게 30% 정도 투자를 하신 경우는 진짜 이거는 리스크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뭐예요? 30%니까 악재가 나왔을 때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종목은 30% 이상 넘어가지 마시고 그런 시점에서 이 분홍색이 나와 핑크색으로 나와 있는 리세션에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제 투자 방식은 제일 핵심은 리세션을 얼마나 잘 이겨내고 그때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큰 수익을 얻느냐. 그게 메인이라고 보시고 중장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아직 이러잖아요. 경기 후퇴 가능성 높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다. 그다음에 중국이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 다 죽을 건 없고 중국이 이게 수출 급증되면서 봉쇄 완화 정책 나올 거니까 믿어라.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위험 체크를 이렇게 해드렸고요. 주간 시황 뒤편에 보면은 이제 지금 오늘 저녁 기준으로 이제 가상화폐도 다시 분석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것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